사람들은 막장 드라마를 욕하면서 본다죠. 현실에 저런 일이 어디 있냐면서요. 제가 바로 그 저런 일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사람입니다. 제 시어머니가 바로 흔한 막장 아침 드라마의 주인공이십니다. 겉으로는 인자해 보였던 그분은 최근 제 평온했던 결혼 생활에 거대한 폭탄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상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제정신이냐고 묻겠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8년간 연애한 남자와 늦게 결혼해서 갓 신혼의 당금에 빠져있던 지극히 평범한 38살 여자였으니까요. 남편과는 30에 만나 38 되던 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긴 시간은 저희를 연인해서 가족으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둘 다 진득한 집순이 집돌이들이라 퇴근 후 함께 저녁을 해먹고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는 게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통장 하나를 만들어 유럽 여행이라는 이름을 붙여두었죠. 그 통장에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저희의 소박한 꿈도 함께 부풀어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앞으로도 이렇게 조용하고 평탄하게 흘러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첫 번째 금이 생긴 건 아주 평화롭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원래 며느리 부담될까봐 연락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제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세아가 시애비인데 시집 왔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오는 건 어떻겠니? 저녁 식사요? 그래, 막 성대하게 차리는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식구들끼리 함께 하자꾸나.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저녁 식사 제안,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내 식구가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시아버지 말에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남편과 상의해서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시댁에 문제가 있었던지 당일 다시 연락이 와서 시댁 대신 근처 한정식집 식당에 예약을 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시어머니께서 저녁 식사 차리는 것이 피곤하셨나 싶어서 저도 부담 없게 차라리 나가서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식당 양 끝에 따로 앉아 마치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와서 눈치를 보며 제가 애꿎은 밑반찬만 뒤적이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밥 먹기 전에 말을 하는 게 낫겠구나. 사실 우리 이혼하기로 했다. 순간 식당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분명히 상견례 때랑 제 결혼식 때 유달리 두 분은 서로를 아끼며 음식을 챙겨주고 다정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무엇 때문에 두 분 사이가 틀어진 건 아닌지 복잡해졌습니다. 제 얼굴에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났는지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덧붙이셨죠. 너희 잘못은 아무것도 없으니 신경 쓰지 마라. 그냥 40여 년 동안 살다 보니 서로가 안 맞는다는 것을 깨닫고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 중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덤덤하게 말하는 시어머니와 달리 그 말은 들은 시아버지는 얼굴이 굳어졌고 저와 남편도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의 황혼이혼을 하겠다는 충격적인 말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날 저녁 식사는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견디다 못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아주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두 분 네 앞에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고 내가 알기로는 10년 넘었어. 따로 산 지. 서류로 이혼만 안 했을 뿐이야. 뭐? 그게 정말이야? 이제서야 밝혀서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저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니요. 제가 남편을 만났던 기간보다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상견례 때 두 분의 다정한 모습도, 저희 결혼식에서 나란히 서서 웃으시던 모습도 전부 연기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은 혹시나 제가 집안 사정을 알게 되면 결혼을 망설일까봐 그래서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혼하는 날까지도 저에게 사실을 숨겼다는 죄책감에 밤잠을 설쳤다고도 했죠.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서 부모님의 불화를 감당하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동시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되었는데 왜 저에게까지 벽을 쳐야만 했을까 말이지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든 그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라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고 저는 그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괜찮다고, 이 정도 시련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혼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남편의 고백 이후 저희 집에는 한동안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시부모님의 이혼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두 분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생겼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양쪽을 오가며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그저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이제 곧 만기가 다가오는 유럽 여행 통장은 잠시 잊혔습니다. 지금은 여행보다 남편의 지친 마음을 돌보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요? 저는 굳이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밖에서는 시부모님의 이혼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 받았는데 뜻밖에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지냈니? 돌싱으로 연락하는 건 처음이네. 너희 시아버지와 이혼 후 번호를 바꾸었는데 다시 남긴다. 아, 네 어머니. 근데 목소리가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그럼 좋아야지. 남은 인생 창창하게 남았는데 그깟 이혼 좀 했다고 풀 죽으며 살아서야 되겠니? 시어머니는 훌을 털어버리며 그동안 무거운 짐이라도 짐진 듯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굳이 제게까지 바뀐 번호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뜸을 들였습니다. 아들인 남편에게는 아직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며 운을 떼셨죠. 그러고는 마치 큰 비밀이라도 털어놓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 재혼하게 됐다. 벌써요? 이혼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해서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을 시점이었습니다. 혼자가 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애써 놀란 마음을 감추고 일단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출발을 하신다는데 며느리 된 도리로 인상부터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기간이 짧았다고 해도 그 사이에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썼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안도감을 느끼셨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고부간이 아니라 여자 대 여자로서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너도 만나보면 알겠지만 너무 좋은 사람이다. 너희 시아버지랑 헤어진 후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드디어 만난 거니 축하해주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녀처럼 환하고 웃으셨습니다. 그게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는 시아버지와 정이 많은 편이라 축하드리면서도 마음이 좋질 않았어요. 솔직히 혼자 남은 시아버지가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속내도 모른 채 결혼식 날짜도 이미 잡았다며 시아버지는 빼고 남편과 저 그리고 시누이만 조촐하게 와서 축하해달라고 부탁하셨죠.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재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대한 감정 없이 중립적인 상태로 전하려고 노력을 했지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었다는 사람처럼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미쳤군. 진짜 미쳤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내가 진짜 우리 엄마랑 일찌감치 절연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늘 다정하고 이성적이던 사람이었는데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저는 너무 놀라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시는 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당신이 그 남자 보기나 했어? 엄마가 말하는 그 남자가 대체 누군지 알아? 이혼하시고 얼마 되지 않나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당신도 알고 있었어? 뭐?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났다고? 며느리 모른다고 아주 거짓말을 철철 흘리고 다니시네. 며느리 보기에 창피는 하나 보지? 그래놓고 자식들더러 본인 결혼식에 오라고? 기가 막혀서 정말. 남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근심 어린 얼굴로 어찌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저를 보며 제게 또 다른 비밀을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추악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 와서 법적으로 이혼한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불화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신 거야. 엄마가 괘씸하기도 하고 미련도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두 분이 이혼만 안 하고 별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와서 이혼한 게 시아버지가 여태 버티셨기 때문이라고? 왜냐면 유책 배우자는 이혼 신청을 못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럼 유책 배우자셨던 거야? 아버님이랑 혼인 중에 바람을 피신 거라고? 애시당초 별거한 것도 우리 엄마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기 때문이야. 내가 당신 보기 창피해서 말을 안 하려 했는데 문제는 엄마가 지금 재혼하겠다고 말하는 그 상대가 바로 불륜했던 그 남자거든. 뭐라고? 저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불륜, 드라마에서나 보던 단어가 제 현실 한복판으로 날아와 박혔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놈 말이야. 우리 아버지도 알고 지냈던 동네 사람이었고 잘 챙겨주던 동생이었어. 나도 예쁘다고 보면 용돈도 주고 했었고 내가 삼촌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었거든. 우리 집에 자주 오고 자고 가기도 했는데 엄마와 그 사단이 날 줄 몰랐지. 두 사람 관계를 알게 된 아버지가 받은 충격과 배신감은 상상 이상이어서 우리 아버지 정신과 상담 치료도 받고 했었다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엄마라는 여자는 아버지 상대로 이혼 소송하다가 유책이 있어서 빠꾸맞고 우리 아버지는 계속 버텼던 거야. 나는 상견례랑 결혼식 때 두 분 서로 챙겨주는 거 보고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부탁했어. 아들 결혼식이고 사돈 눈도 있으니 잘 보이자고. 그리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미련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아니란 것을 새삼 깨달으신 것 같아. 결국 시아버지는 더 이상 정신적으로 고통받기 싫어서 이번에 이혼을 해주고 그 남자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10년 정도 내연남을 한결같이 달고 있는 걸 보면 찐사랑 같기는 한데 불륜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뿐 아니라 자식인 남편의 상처도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어쨌거나 지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탄낸 남자와 버젓이 재혼을 하겠다고 제게 통보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혼이 진행 중인 이 와중에요. 그제야 조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시어머니가 왜 아들이 아닌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 소녀 같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되감되며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에게 좀 서운하기는 해.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이제야 말하는 거야? 나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은 하는 거야? 저도 모르게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기 집안의 더러운 치부를 참아 사랑하는 아내에게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고요. 저희는 아무 말도 없이 이부자리에 누웠는데 남편에게는 깊은 절망이, 저에게는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시부모님의 이혼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장 드라마의 조연에서 이 난장판의 한가운데로 떠밀려 들어온 주연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결코 괜찮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남편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TV를 보는 대신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방에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매일같이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또 어떠실까요?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그 상간남을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이어가고 계실 아버님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의 집은 그저 평범하고 화목해 보였습니다. 명절에 잠시 들렀을 때도 두 분은 늘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보다 그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을 남편의 지난 세월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경멸에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과 남편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인간의 뻔뻔함은 어디까지일까? 저는 시어머니의 재혼을 축하해 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할 생각도 물론 없었고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없는 사람처럼 여기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받지 않으면 무슨 핑계를 대고 또 연락을 할지 몰라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말인데 뭐하니? 잠깐 얼굴 좀 볼까?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명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핑계를 대고 거절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 와 있으니 잠깐만 나와서 차나 한잔하자고,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남편은 곁에서 고개를 저으며 받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여기서 피하면 앞으로 더 귀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결국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 앞에 오렌지 주스를 시켜놓고는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 요즘 힘들었지? 어른들 일 때문에 괜히 너희만 고생이 많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서 고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혼자서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재혼할 사람이 얼마나 자상한지, 자신을 얼마나 공주처럼 아껴주는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영혼 없는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죠. 한참 동안 자기 자랑을 이어가던 시어머니는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몸을 제 쪽으로 기울이며
아주 은밀하고 중요한 부탁이라도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있잖아, 아가.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부탁할 게 있어서 보자고 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불쾌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걸요.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시어머니는 제 감정 따윈 아랑곳 않는 듯 얼굴이 붉어진 채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재혼하려니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게 있지 않니? 그래서 말인데 내 브라이덜 샤워 좀 열어주면 안 될까? 네? 저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하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브라이덜 샤워, 결혼 전에 친구들과 하는 파티, 그걸 지금 저더러 열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안 한 브라이덜 샤워를 어머니께서 그것도 불륜재혼에 하겠다는 말에 황당함의 말이 나오지 않아 멍하니 쳐다보자 시어머니는 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한다며. 나도 친구들 불러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왕이면 호텔 같은 데서 예쁘게 꾸며놓고. 아가, 네가 좀 알아봐 줄 수 있지? 거기까지였다면 그냥 못 들은 척 무시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제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결혼 선물로 비용은 너희가 좀 내주면 좋겠는데 너희 둘 다 맞벌이하고 주말에도 집에만 있으니 돈 쓸 데도 별로 없잖아. 얼추 얘기 들어보니 유럽 여행 가려고 모아둔 돈 있다며? 그것 좀 먼저 쓰자. 시어미 소원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소박한 꿈, 그 통장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신의 불륜남과의 재혼 파티를 위해 내놓으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구사항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샴페인이 있었으면 좋겠고 소주잔보다는 와인잔이 격식 있어 보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2단이나 3단 케이크를 사서 직접 커팅식 같은 것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수치심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과 기대감만이 가득 차 반짝이고 있었죠. 아들의 고통, 전 남편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새로운 시작, 화려한 파티에 대한 환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본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아가? 내 말이 뭐 잘못됐어?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계산대에 제 음료값을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왔지만 머릿속은 들끓는 열기로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뻔뻔함을 넘어선 일종의 악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어이가 없어서인지 저조차도 알 수 없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주저앉아 방금 겪은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브라이덜 샤워, 호텔, 샴페인, 그리고 우리의 유럽 여행 통장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남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남편은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여자 이제 정말 선을 넘었네. 그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확인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고 문자가 와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집요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벨이 울렸고 아가, 카페에서 그렇게 가서 내가 얼마나 황당해 있는 줄 아니? 왜 전화 안 받니? 파티 날짜는 언제로 잡을까? 같은 문자들이 쉴 새 없이 날아왔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그 파티를 준비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처럼요. 저는 더 이상 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제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를 저는 큰 심호흡과 함께 받았습니다. 아가, 이제야 전화를 받는구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자르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파티 말인데요. 저는 못 해드립니다. 해드릴 수도 없고요. 해드릴 마음도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단호한 거절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왜 못해줘? 비용도 부담스럽고 제가 그런 파티를 기획할 능력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왜 어머님의 불륜재혼 파티를 준비해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음성이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불륜재혼이라니. 네 시아버지랑 이혼한 거 모르니?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말 대꾸하는 거야? 내가 뭘 대단한 걸 해달라고 했어? 이 나이에 새 출발하는 시어미 소원 하나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제 감정도 터져 나왔습니다. 네, 힘들어요. 어머님 아들이 제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세요? 아버님이 어떤 심정이실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웃으면서 파티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세요? 제 반박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자신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인자하고 교양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기심과 악의로 가득 찬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깟 돈 몇 푼이 아까워서 시어미 소원을 무시해? 너 참 되바라졌구나. 너 같은 애랑 사느라 우리 아들 고생이 많겠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기 너머로 작게 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뗀 채 혼잣말처럼 내뱉는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미친 것.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뻔뻔스럽게 저를 보며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뭐라니? 내가 뭘? 자신이 뱉은 욕설이 들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짧은 단어 하나가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에게 가졌던 최소한의 인간적인 감정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그 욕설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남편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파티 제가 아주 특별하게 열어드리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처참한 파티로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대신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슬픔이나 억울함 같은 감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느라고 명료한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선을 넘었고 제게 칼을 겨누었으니 저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일이 있었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녹음 내용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굳은 표정으로 듣고만 있더니 마지막 욕설이 흘러나오는 순간 남편은 들고 있던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녹음이 끝나고도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폭발적인 분노를 예상했던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대신 아주 깊고 차가운 침묵이 그를 감쌌습니다. 한참 만에 고개를 든 남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게 얼어붙은 결심만이 담겨 있었죠. 내가 내일 이 문제에 관해 누나한테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 그것이 남편이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신우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받고 퇴근하자마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신우이 역시 그동안 시어머니의 재혼 문제로 소가리를 하고 있었지만 차마 동생 부부에게까지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제와 똑같이 아무 말 없이 신우이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신우이의 반응은 남편보다 훨씬 격했습니다. 녹음을 다 듣고 나자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엄마 목소리라고? 올케한테? 신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희 셋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처받고 침묵해야 했던 세 사람이 비로소 하나의 마음으로 뭉치게 된 것이죠.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 결혼식 못 가. 아니, 안 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웃으며 축하해 줄 수 있겠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저 여자 우리 엄마 아니다. 두 사람의 단호한 결심을 확인한 순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밤새 고민했던 어쩌면 아주 잔인할 수도 있는 계획을 말입니다. 형님, 여보,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안 가는 걸로는 부족해요. 남편과 신우이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불참하는 건 어머님께 아무런 타격이 없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들 골칫덩어리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을 테니깐요. 정말로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 결혼식 자체를 망가뜨려야 해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화려하고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식, 그 결혼식장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외로운 결혼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복수예요. 제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제 생각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상처와 모욕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식에 집착하는 이야기를 시아버지한테 잠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결혼 당시 혼전 임신을 했는데 가난해서 혼인신고만 하다가 나중에 자식들 좀 커서 마을에서 열어주는 공동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평생에 한이 맺혔던지 재혼만큼은 제대로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지요. 그것 때문에 브라이덜 샤워 얘기까지 나온 거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결혼식을 망치게 된다면 시어머니에게 나름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질문에 모든 동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우이 역시 결심이 선 듯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셋은 거실에 둘러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의 하객들을 막을 수 있을지, 누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 할지, 복수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차갑게 식었던 제 머릿속은 이제 뜨거운 복수심으로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다 보니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이 복수의 정당성을 완성해줄 단 한 사람,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이 계획에 아버님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은 더 이상 자식들의 치기 어린 반항이 아닌 한 가정을 파괴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주말, 저희 삼남매는 미리 연락을 드리고
시아버지가 혼자 지내시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이혼 후 아버님은 평생을 사셨던 집을 떠나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전보다 수척해지신 아버님의 얼굴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텅 빈 집에는 적막감만이 감돌았고 그 모습에 저희는 또 한 번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애써 웃으며 저희에게 과일을 깎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차마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아버님이셨습니다. 그 사람 결혼한다며?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응축되어 있는지 저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기왕 재혼하는 거 네 엄마가 행복해 할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고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조차 상대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 아버님의 깊은 속을 저희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운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계시던 아버님은 저희가 결혼식에 아무도 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대목에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됐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우리만 안 가면 되지. 괜히 너희까지 나쁜 사람 될 필요 없어. 다 내 업보다 생각하고 살란다. 아버님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와 엮여 어떤 소란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는 아버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아버님은 완고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각자 인생을 사는 게 최선이라고, 그것이 너희를 위한 길이라고만 반복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이어폰 한쪽을 건네드렸습니다. 아버님, 딱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버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제 단호한 거절에 돌변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 그리고 마지막에 선명하게 들려오는 그 욕설까지.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아버님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듯 하시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지고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욕설이 흘러나왔을 때 아버님은 두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녹음이 끝나고도 아버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님은 감았던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를 더듬어 찻잔을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잔을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그저 꽉 쥔 채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나갔군 정말. 남자의 녹놓더니 이제는 내 새끼들한테까지. 아버님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테이블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으셨던 아버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배신감과 서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힌 한 남자의 회한이었습니다. 한참을 소리 없이 우시던 아버님은 이윽고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단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같이 하마. 너희들 계획에 나도 끼워다오. 그 순간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무너진 한 가정의 명예를 되찾고 상처받은 아버지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는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저희의 복수연대에는 가장 강력하고 슬픈 분이 합류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합류하면서 저희의 계획은 단순한 결혼식 불참 운동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거짓된 삶에 대한 공개적인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무대는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 수십 년간 살아오셨던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계획의 첫 단추는 시아버지가 직접 꿰셨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신망이 두터웠고 상가 번영회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같은 곳에서도 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런 아버님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자 파급력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가장 먼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던 단골 기원을 찾아가셨습니다. 늘 함께 장기를 두시던 어르신들 앞에서 아버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장가를 잘못 갔었지. 평생 속고 살았어. 그게 무슨 얘기야? 자세히 좀 말해봐. 무심하게 툭 던진 한마디에 주변 어르신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여태껏 감춰왔던 아내의 외도 사실과 그 상대가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던 그 호랍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실까지 담담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물론 며느리인 제게까지 어떤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도 빼놓지 않으셨죠.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놀라움이 이내 분노가 서렸습니다. 평생 점잖고 사람 좋기로 소문난 시아버지가 겪은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날 기원을 시작으로 소문은 날개를 단 듯 동네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타겟은 동네 아주머니들의 여론을 주도하는 아파트 부녀회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부녀회 총무를 맡고 있던 아주머니를 찾아가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녹음을 듣는 내내 혀를 차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네. 그날 오후 동네 미용실과 찜질방,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온통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김 사장이 그렇게 부처님 같은 사람인데 그 불륜남 멀쩡하게 생겨서는 뒤로 해선 안 될 짓을 했네. 불륜 재혼도 모자라서 자식들에게 호텔에서 뭘 해달라고? 기가 막혀서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쌍욕을 한대?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살이 붙었고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동네에서 가장 파렴치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론은 완벽하게 저희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처럼 분노했고 시아버지의 편에 서서 시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김진태 씨 돕기 운동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동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아주머니들은 시어머니의 청첩장을 받았다던 다른 아주머니에게 거길 뭐 하러 가? 가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불륜 재혼식 가는 거 부정 탄다? 라며 면박을 주었고 상가 번영회에서는 그런 부도덕한 사람의 경우는 참석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 쪽 친척들을 공략했습니다. 외가 쪽 어른들께 일일이 전화를 돌려 어머니의 불륜 사실과 그동안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 망신이니 조용히 덮으라던 친척들도 며느리에게까지 욕설을 퍼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 누구에게도 결혼식에 가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알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양심과 도덕심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쌓아 올린 허울, 좋은 평판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네 전체로부터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도 자신의 화려한 재혼을 꿈꾸며
축의금을 세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게 될 것은 축하가 아닌 싸늘한 외면과 경멸의 눈초리뿐이라는 것을 그때까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심판의 서막은 올랐고 이제 피날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에게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정찬아, 너 혹시 동네에 무슨 말 하고 다녔니?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긍정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한테 전화했더니 다들 안 온다고 하고 동네 친구들도 전화를 피하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네 아비가 시킨 짓이야? 아니면 그 되바라지 네 마누라가 꾸민 짓이야? 마지막 말에 남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입에 아내 이름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모든 건 우리가 함께한 일입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니들이 공모해서 일을 저질렀다고? 날 망신시키고 내 결혼식 망치겠다고?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띄운 배는 이미 좌초되기 시작했고 이제 와서 뱃머리를 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일이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참석을 독려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죠. 저희는 나중에야 동네 아주머니들을 통해 그 뒷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남편이랑 마음 떠난 지 10년도 넘었는데 이제라도 내 행복 찾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그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친구는 냉정하게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네 행복 찾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찾지는 말았어야지. 더군다나 네 며느리한테까지 돈 대달라 그랬다며. 아,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네가 막말로 떳떳하게 결혼식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린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 여자가 믿었던 인연들이 사실은 얼마나 얄팍하고 위선적인 관계 위에 서 있었는지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전에 당당하고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마저 느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브라이덜 샤워 같은 소리에서 미안해. 그날 내가 한 말도 다 실수였어. 그러니 제발 결혼식에는 꼭 와주면 안 되겠니? 너희라도 와서 자리를 채워줘야지. 어? 다 예약하고 하객 200명 맞춰서 음식들 준비했는데 아니 이거 다 누가 처리하라고.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체면이 깎일 것을 걱정하는 이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고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제 침묵이 가장 아픈 대답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전날 밤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저와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내일 있을 결혼식에 대해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길고 지긋지긋했던 싸움이 끝난다는 것을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그 여자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게 될 거야. 저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여자가 원하던 브라이덜 샤워 대신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처참한 원맨쇼를 선사하기로 했습니다.
텅 빈 객석 앞에서 홀로 춤추고 노래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광대의 쇼를요. 결혼식 당일 저희 가족은 그 누구도 예식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는 시아버지 댁에 모여 조용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지만 저희 중 누구도 화면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생각은 지금쯤 한창 식이 진행되고 있을 그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날의 풍경을 전해 들은 것은 시어머니의 몇 단 되는 의리파 친구 중 한 명에게서였습니다. 그녀는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예식장을 찾았다가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혀를 내두르며 저희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예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신랑 측 하객석은 그럭저럭 자리가 채워졌지만 문제는 신부 측 하객석이었습니다. 널찍한 공간에 테이블이 10개도 넘게 놓여 있었지만 그 자리를 채운 사람은 고작 대여섯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아주먼 친척들이었죠. 텅 비다 못해 황량하기까지 한 신부 측 좌석은 마치 이 결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웅변하는 듯 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예식장 분위기는 축하와는 거리가 먼 어색하고 불편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시어머니는 신부 대기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애써 한 화장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룩져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정된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사회자의 재촉에 못 이겨 억지로 입장을 시작했습니다. 텅 빈 하객석을 가로질러 뻗은 로드를 걷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련한 신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축복의 박수소리 대신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과 동정 어린 수군거림만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결혼식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끝났습니다. 줄에 사는 텅 빈 객석을 향해 공허한 축사를 읊었고 축가는 아무런 감흥 없이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진 촬영 시간이 되자 그 참상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신부 측 가족 사진을 찍을 순서가 되자 카메라 앞에는 신부와 그녀의 몇 안 되는 친척들만이 뻘쭘하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빠진 반쪽짜리 가족 사진.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식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고 내버려 두자 곧바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분노와 울음이 뒤섞인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너, 이게 다 네가 꾸민 짓이지? 어떻게 시엠이 결혼식을 이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어? 너라도 네 남편을 설득해서 왔어야 할 거 아니야, 이 악독한 거사! 저는 그 음성 메시지를 조용히 스피커폰으로 틀었습니다. 거실에 모여있던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모두 그 절규를 함께 들었습니다. 아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한 여자의 처절한 무너짐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끝나자 시누이가 제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시어머니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이게 다 엄마가 뿌린 씨앗이야. 이제 우리 찾지 마.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재혼식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음으로써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잔인한 쇼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제게였습니다. 아마 아들과 딸에게는 차마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이 지긋지긋한 관계의 마침표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악에 바친 절규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공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족하니? 이렇게 나를 동네 웃음거리로 만들고 내 인생을 망쳐놓으니 이제 속이 시원해?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신락 같은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망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스스로 망치신 거죠.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파티였어요. 뭐? 브라이덜 샤워요. 결혼 전에 모두에게 축하받는 파티. 동네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모두가 어머님의 새 출발을 각자의 방식으로 축하해드린 거예요. 이제 그만 저희 가족 앞에서 사라져주세요. 그게 어머님이 저희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어머니랑 엮이면 동네 창피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이 못돼 처먹은 대바라진 것 같으니. 전화 끊습니다. 제 말을 끝으로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희미한 흐느낌과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것이 그 여자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저희의 복수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저지른 죄에 비해선 너무나도 가볍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고작 결혼식 망치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망신살만 뻗쳤지만 그동안 고통받았던 시아버지와 남편 신우이의 아픔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깊을 거라 생각이 들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길 바랬지만 어쨌거나 전처이고 어머니였는데 망신을 줬다 한들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다름없는 결과이기는 했지요. 그래도 시아버지와 남편은 얼굴에 많이 화색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놓았지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정말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륜남이랑 함께 동네에서도 모습을 감췄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남편 될 사람이 살던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인생에서 서로를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저희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직 혼자 지내시지만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얼굴로 주말마다 저희 집에 들러 손주를 기다리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남편과 시누이도 어머니라는 이름의 상처에서 벗어나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더 단단한 남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저희는 한바탕 폭풍을 함께 겪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있던 유럽 여행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의 꿈과 함께 아픈 시간을 견뎌낸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만 더 모으고 시누이랑 남편 저 시아버지까지 다 같이 가족여행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오기로 약속했네요. 얼마 전 남편과 함께 서점에 들렀다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제목의 책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진부한 말이지만 그날따라 그 문장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욕심을 뿌렸고 결국 초라한 고립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로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을 뿌렸고 이제 더 단단해진 가족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 속에서도 결국 이야기는 가장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말을 향해 흘러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결말을 만드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희는 곧 진짜 우리만의 행복을 향한 여행을 떠날 겁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